네, 이번 시간은 재배 원론 중에 대기 환경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번 대기의 성분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볼까요? 대기는 보통 많은 성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주요한 성분의 용량비가 있어요. 이게 주로 시험에 나오는데 대기의 성분 중 가장 많은 건 질소입니다. 질소는 약 79.01%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산소는 20.95%, 이산화탄소는 0.03%. 이 밖에도 다른 성분들이 있는데요. 수증기, 먼지, 연기의 입자, 미생물, 아황산가스와 기타, 그 다음에 오염물질 이런 것들이 대기의 성분으로 존재합니다. 시험에서는 질소의 비율이 얼마만큼 되느냐, 약 79%라 그랬죠. 산소의 비율은 20.95니까 한 21%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0.03%. 이렇게 질소와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성분비, 용량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시험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의 용량비를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 문제는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작물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자, 먼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작물에서 호흡작용을 보겠습니다.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일반적으로 이 호흡은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너무 높으면 작물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산화탄소와 이 광합성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사시험에서 출제가 실제로 됐었어요. 네. 자, 이산화탄소와 광합성 관계 내용을 보시면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어느 한계까지만이에요. 광합성 속도가 같이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광합성에 의한 유기물의 생성 속도와 호흡에 의한 유기물의 소모 속도가 이 같아지는 농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산화탄소 보상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는 작물이 생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보상점 이상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와 같겠죠. 그리고 이 작물에서요, 이산화탄소 보상점은 이 대기 중 농도의 약 3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되는 농도. 지금 이산화탄소가 대기 농도로 보면 0.03%라 그랬죠. 그러니까 0.003에서 한 1 정도 되는 이런 정도의 농도가 대부분 이산화탄소 보상점에 근접한 농도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개념에 이제 이산화탄소 포화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어느 한계까지 높아지면, 그러니까 최대한 높아질 수 있는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면 그 이상 높아져도 광합성 속도는 증대되지 않는 상태, 이런 상태에 도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광합성 속도가 증대되지 않는 이산화탄소의 농도, 이 농도를 우리는 이산화탄소 포화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 포화점은요, 작물의 이산화탄소 포화점은 대기 중에 있는 농도의 7배에서 한 10배 정도가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기로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농도가 7배에서 10배 정도 되면 대부분의 작물은 이산화탄소 포화점에 도달을 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두 가지 개념이 나왔는데요. 이산화탄소 보상점의 개념, 이산화탄소 포화점의 개념. 이 두 가지 정의를 물어보는 시험이 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네, 한번 잘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한편 이 시포식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식물체 내에서 CO2, 이산화탄소가 고정이 되면 탄소가 4개인 화합물을 생성하는 물질이고요. 여기에는 옥수수, 사탕수수, 수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시포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을 포함해서 약 95% 정도가 대부분 C3 광합성을 하는 C3 식물인데 반해서 이 C4 식물은 일반적으로 C3 식물보다 여러 면에서 생육과 수확이 우수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C4 식물은 C3 식물보다 생육과 수확이 우수하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여기에는 옥수수, 사탕수수, 수수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게 C4 식물이다. 그런데 이 C4 식물은 C3 식물보다 이산화탄소 보상점이 낮아요. 그러니까 작물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다는 얘기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적어도 잘 자랄 수 있다.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낮은 농도의 이산화탄소 조건에서도 적응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이산화탄소의 포화점은 더 이상 이산화탄소의 양을 늘려도 광합성이 증가하지 않는 이런 이산화탄소 포화점은 이 C4 식물이 C3 식물보다 훨씬 더 높다. 이산화탄소 보상점은 C4 식물이 C3 식물보다 오히려 낮죠. 네. 하지만 이산화탄소 포화점은 C4 식물이 C3 식물보다는 높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산화탄소 시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산화탄소의 시비는요. 시설 재배에서 시설 내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우리가 시설 재배라고 하면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이런 거죠. 네.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같은 시설 내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인위적으로 높여주는 것. 그러니까 시설 재배에서 이산화탄소 양을 더 많게 인위적으로 조장을 해주는 게 바로 이산화탄소 시비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에 비료를 준다 이런 의미죠. 또는 탄산시비 또는 탄산비료라고 합니다. 그러면 1번 이 시설 내에서의 탄산가스의 환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설 내에서는 외부와의 공기 교환이 일단 양이 적겠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1변화가 일단 심한 편입니다. 특히 야간에는 0.04% 정도까지 상승을 하지만요. 일출과 동시에 이제 이 광합성이 시작이 되면 2시간 안에 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0.02 이하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또 이산화탄소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환기를 좀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또 보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시비가 필요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시설 내에서는 인위적으로 시비를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탄산가스의 그러면 사용 시기는 주로 어느 시기에 가장 많이 소모가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하루 중에 이 탄산가스 사용 시각은 보통 일출 30분부터 이 환기할 때까지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입니다. 환기하지 않을 때도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이산화탄소를 시비하지 말고 그냥 전류를 촉진하는 이러한 방법을 유도하는 게 좋다. 하지만 이제 일출이 시작이 되면 아침에 일출과 함께 시설 내 기온이 높아지고 광의 강도가 강해지면 이제 광합성 활동이 증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함량이 호흡을 하니까 급격히 감소하게 되겠죠. 이때에는 이산화탄소의 시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앞에서 탄산가스 시용 시각은 일출 30분부터 환기할 때까지 한 2-3시간 정도는 탄산가스를 시비해 주는 게 좋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탄산가스를 시용할 때 효과는 그러면 어떤 효과들이 있느냐? 보시면 이산화탄소 시용 효과는 작물과 작형과 재배 환경과 조건 사용 방법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효과는 수량 증가 효과예요. 수량이 증가하는 효과. 자, 탄산가스 시비를 함으로써 수량을 증가할 수 있는데 최고 40에서 50% 수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도 한 20-30% 정도는 증수가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물론 조건이 나쁘면 감소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수량 증가 효과가 굉장히 커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 시비를 적절하게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3번 이산화탄소 농도에 관여하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산화탄소 농도에 관여하는 요인은 크게 한 5가지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계절입니다. 계절. 두 번째는 지면과의 거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식생, 네 번째는 바람, 마지막으로 미숙 유기물의 시용 등에 따라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네, 첫 번째 계절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상에 있는 식물의 잎이 무성한 이 공기층은요, 여름철에는 광합성이 왕성하겠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아집니다. 하지만 가을철에는 다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름에는 이제 잎이 무성한 이런 공기층에서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아지고 가을 또는 겨울에는 다시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 지표면은요 조금 다릅니다. 이 지표면과 접한 공기층은요 이 여름철에도 이 토양 유기물의 분해, 그 다음에 뿌리의 호흡 이런 것들이 왕성해져요. 그래서 이게 왕성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름이지만 이 지표면 부분에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면과의 거리. 자, 지표로부터요 멀리 떨어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낮아지겠죠. 그렇죠? 이산화탄소는 고도가 높아지면 낮아진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이산화탄소는 무게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표면과 멀어질수록 이산화탄소의 양은 적어진다. 세 번째 식생 살펴보겠습니다. 식생이 무성하면 그 다음 식생에 따라서도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식생이 먼저 무성하면 식생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으면 뿌리 호흡이 일단 왕성해지겠죠. 그리고 식생이 무성하면 이 바람을 막을 수 있으니까 이 지면에 가까운 공기층에 있는 이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에서 떨어진 공기층은 이 잎의 왕성한 광합성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식생에 따라서도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바뀐다. 자, 그 다음에 바람에 의해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달라지는데요. 이 바람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불어서 이동을 시키니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균등하게 배분이 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숙 유기물의 시용에 따라서도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바뀝니다. 미숙 퇴비, 낙엽, 구비, 외양간에서 이렇게 쌓아둔 두엄 같은 거 있죠. 이게 구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녹비, 생풀이나 생잎으로 만든 잘 썩지 않는 충분히 썩지 않은 거름, 이걸 이제 우리는 녹비라고 해서 구비, 녹비를 시용하면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작물 주변 공기층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일종의 탄산시비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미숙 유기물을 사용하는 것도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높여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농도에 관여하는 요인을 적으시오. 이렇게 산업기사에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항목들이죠. 이산화탄소 농도에 관여하는 요인은 계절적인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면과의 거리에 따라 다르고 식생에 따라 다르고 바람에 따라 균등하게 분포할 수 있고 미숙 유기물을 시용하면 이산화탄소가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연풍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산업기사에서 출제가 됐는데요. 시험 문제는 연풍의 정의를 쓰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간단하게 나오긴 했는데 연풍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연풍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풍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연풍이라는 거는 바람의 속도가요. 초속 1.1에서 1.7 이하
바람을 우리는 연풍이라고 합니다. 솔바람, 솔솔 부는 솔바람, 이거를 우리가 연풍이라 그래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연풍은 작물의 생육을 이롭게 하고요. 그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연풍의 이점. 자, 연풍으로 인한 어떤 이점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증산 및 양분 흡수를 촉진합니다. 바람이 이렇게 솔솔 불면 이 작물 주위의 습기를 빼앗아서 증산을 촉진하겠죠. 그리고 양분의 흡수를 좋게 해줍니다. 그래서 생육이 건실해지니까 증산 및 양분 흡수를 촉진해주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병해를 경감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 바람이 있으면 규산 같은 원소들의 흡수가 많아지고요. 작물 군락 내의 과습 상태가 조금 경감되겠죠. 그러면 과습하지 않으니까 병해도 당연히 경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병해의 경감 효과가 있다. 세 번째는 광합성의 촉진 효과입니다. 바람은 이 작물의 잎을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어 주니까 군락 내부의 잎이 오히려 햇볕을 더 골고루 받게 되겠죠. 그리고 바람은 낮에 활발한 광합성으로 이 낮아진 작물 군락의 이제 이 이산화탄소 농도를 유지하도록 바람이 환경을 조성을 해주죠. 그리고 이 기공을 통해 들어가는 이산화탄소의 확산도 이 바람이 있을 때 더 촉진이 됩니다. 그래서 연풍은 전체적으로 보면 광합성을 좋게 하는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정과 결실을 촉진합니다. 연풍은 이 수정과 결실을 좋게 하는데 특히 이 풍매화의 수정과 결실을 좋게 합니다. 풍매화라는 것은 바람에 의해서 꽃가루가 운반되어서 수분이 이루어지는 꽃, 그러니까 바람으로 꽃가루가 운반되는 이런 꽃을 우리가 풍매화라고 해요. 대체적으로 빛깔은 화려하지 않지만 꽃가루는 가볍고 양이 풍부한 것들, 벼, 뽕나무, 소나무, 은행나무 따위의 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풍매화의 수정과 결실을 좋게 한다. 왜? 바람에 의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기타로요. 그 밖에 이 바람은요, 여름의 기온과 지온을 온도를 낮춰줘요. 그 다음에 봄과 가을에는 서리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수확물의 건조 또한 촉진을 시키기 때문에 연풍으로 인한 아주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크게 보면 5가지 정도 정리가 됐는데요. 먼저 증산 및 양분 흡수의 촉진, 두 번째는 병해의 경감, 세 번째는 광합성의 촉진, 네 번째는 수정과 결실의 촉진, 기타 연풍의 효과로는 지온을 낮춘다. 여름의 기온과 지온을 낮춰주고, 그 다음에 봄과 가을에는 서리를 막아주고, 또 수확물의 건조 또한 촉진해준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다. 이렇게 연풍의 효과를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연풍의 피해로는요, 잡초의 씨나 병균을 널리 전파한다. 불필요하게 잡초가 너무 많이 자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건조할 때는 건조를 더욱 조장한다. 이런 피해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냉풍은 냉해를 유발하기 쉽다. 그래서 연풍이 물론 전체적으로 식물 생육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피해들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5번 풍해 피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산업기사에서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연풍을 봤잖아요. 연풍은 1.1에서 1.7 정도 되는 바람의 세기를 우리는 연풍이라고 했고요. 이 바람의 세기보다 더 강한 강풍, 자, 특히 태풍의 피해를 우리는 보통 풍해라고 얘기해요. 이 풍해를 입으면 작물에 결정적인 피해를 주는데 일반적으로 풍속이 크고 공기 습도가 낮을 때 이때 피해가 심하게 됩니다. 자, 이 풍해의 피해는 첫 번째 기계적인 장애와 두 번째 생리적인 장애, 세 번째 풍식과 조해 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 기계적인 장애는 벼, 그 다음에 보리 같은 맹류에서는 도복의 문제, 쓰러지는 거죠. 네, 쓰러지는 도복의 문제, 기계적인 장애가 발생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바라. 이게 이제 도복이 되면 물에 잠겨 있겠죠. 그러면 물에 잠겨 있는 이삭에서 싹이 트는 이걸 우리가 수바라라고 합니다. 이 수바라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부패립,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강풍, 태풍으로 인해서 도복, 수바라, 부패립이 발생하게 된다. 이게 기계적인 장애다. 또 벼 같은 데에서는요, 벼에서는 수분과 수정이 저해가 되겠죠. 그래서 불임립이 발생이 돼요. 그 다음에 상처를 통해서 이 목도열병이 또 발생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조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과수에서는 절손, 열상, 낙과 이런 것들이 강풍으로 인해서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장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벼와 맹류에서는 도복, 수바라, 부패립, 특히 벼에서는 불임립, 목도열병, 자조 현상 이런 것들이 발생되고요. 과수에는 절손, 열상, 낙과 이런 것들이 유발이 된다. 두 번째 이 생리적인 장애에는요, 상처가 나게 되면 일단 호흡이 또 증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호흡이 증대가 되면 체내 양분의 소모가 또 증가가 하게 되고요. 또 상처가 건조해지면 광산화 반응을 일으켜서 결국은 고사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생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고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풍속이 강하고 공기가 건조해지면 증산량이 커지겠죠. 그러면 식물체가 건조하게 됩니다. 뿌리의 흡수 기능이 약화되었을 때는 건조가 더 심해지고요. 그래서 벼의 백수는 이러한 경우에 주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풍해를 입으면 벼의 백수 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 자, 그리고 풍속이 강해지면 2에서 4m 정도 되면 기공이 닫혀요. 풍속이 강해지면 기공이 닫혀서 이산화탄소의 흡수가 감소하게 되고 광합성이 이로 인해서 또 감퇴가 되는 거죠. 자, 냉풍은 작물의 체온을 떨어뜨리고 심하면 냉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리적인 장애가 풍해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풍식과 조해를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강풍은 바람에 의한 침식, 풍식을 유발하게 되겠죠. 그리고 강풍은 바닷물을 육상으로 이렇게 날리게 해서 연풍이 되는 경우에 이 농작물에 이 연풍이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심해지면 이 해안으로부터 한 12에서 16km까지 이 연풍에 의한 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풍해의 피해는 기계적인 장애가 있고, 두 번째는 생리적인 장애가 있고, 세 번째는 풍식 및 조해의 장애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 6번 풍해의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기사시험에 나왔었어요. 자, 풍해의 대책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풍세를 약화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바람에 의한 침식 대책, 풍식 대책, 그 다음에 재배적인 대책,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풍세를 약화시키는 방법은 첫 번째, 방풍림을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바람의 방향과 직각으로 이렇게 교목을 몇 줄을 심고 그 교목 합으로 바람이 새지 않도록 그 안쪽에 관목을 또 이렇게 같이 심어주면 교목과 관목을 그 방풍림으로 설치를 하면 방풍림의 방풍 효과 범위가 높아지고요. 일반적으로 이 방풍림의 효과 범위는요, 방풍림의 높이 대비해서 10배에서 약 15배 정도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방풍 울타리의 설치입니다. 자, 관목, 주로 무궁화, 주목, 족제비싸리, 당나무 같은 이 관목을 심거나, 그 다음 옥수수, 수수 이런 것들을 둘레에 심거나 수수깡 또는 거적 등을 치는 이런 형태로 울타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풍 울타리의 설치도 풍세를 약화시키는 방법이다. 두 번째, 풍식의 대책은요, 토양이 가볍고 건조할 때 강한 바람이 불면 풍식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풍식의 대책으로는 방풍림, 방풍 울타리를 설치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풍속을 약하게 할 수 있고요. 피복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도 있어요. 토사의 이동을 이렇게 되면 방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관계를 해서 토양을 젖게 하는 방법. 토양이 젖어 있으면 바람이 안 날리니까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랑을 풍향과 직각으로 내게 되면 이 바람으로부터의 피해를 그만큼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겨울이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자주 부는 지대에서는 작물을 수확할 때 조금 남겨놓는 이 높이배기를 해놓으면 이 구루터기의 키를 높게 남겨서 이 풍속을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풍식에 대한 대책도 풍해의 대책이다. 자, 세 번째, 재배적인 대책. 여기서 이제 주로 시험에서 자주 나옵니다. 이 풍해의 재배적 대책 세 가지를 쓰시오. 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내풍성 작물을 선택하자. 목초나 고구마 같은 바람에 강한 내풍성 작물을 심으면 풍해를 방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내도복성 품종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잘 넘어지지 않는 이런 품종을 선택해라. 자, 이런 품종에는요, 키가 작고 줄기가 강한 이런 품종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도복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작기를 이동시켜라. 네, 벼 같은 경우는요, 출수 2, 3일 후에 이 태풍 피해가 가장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기를 이동을 시키면, 그러니까 출수하는 이 시기를 늦추거나 당기면 태풍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위험기의 출수를 피하도록, 위험한 시기에 출수를 피하도록 이렇게 작기를 이동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담수의 방법이 있습니다. 태풍이 올 때 논물을 깊이 대두면, 조금 더 많은 양의 물을 대두면 도복과 건조가 경감이 되죠. 그래서 담수도 풍해의 재배적 대책으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토와 지주 및 결속의 방법이 있습니다. 맹류 같은 경우는 땅을 갈아주고요. 토마토나 가지의 지주, 수수나 옥수수의 몇 개체씩의 이렇게 묶는 결속은 우리가 바람이 세질 때, 센 바람이 불 때 이 도복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재배적 대책으로 6번에는요, 생육의 건실화, 칼리질 비료를 증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질소질 비료의 과용을 회피해주고, 그 다음에 밀식을 회피하는 방법 등을 써서 이 생육을 건실하게 하면 도복이 경감이 되고요. 기계적인 피해나 병에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는 낙과 방지제를 살포하는 방법이에요. 특히 태풍 피해가 과수에 많기 때문에 사과에서는 수확하기 한 25일에서 30일 전에 이 낙과 방지제를 물에 타서 뿌려주면 이 바람에 의한 피해를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해의 재배적 대책을 총 7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시험에서는 3, 4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풍해의 재배적 대책은 내풍성 작물을 선택한다. 1번. 2번은 내도복성 품종을 선택한다. 그 다음에 이 작기를 이동해서 출수기를 피해가 심한 시기를 피한다. 그 다음 담수를 통해서 도복과 건조를 경감한다. 그 다음 배토와 지주 결속을 통해서 풍해를 방지한다. 생육을 건실하게 해서, 그러니까 칼리질 비료를 많이 주고 질소질 비료를 과용하지 않고 밀식을 하지 않고 이런 방법으로 풍해를 방지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낙과 방지제를 과수에 살포해준다. 이런 것들이 재배적 대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사후 대책이 또 있어요. 사후 대책. 자, 태풍이 왔다가 가고 나면 이제 풍해가 발생이 됐는데 그 이후에 사후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 번째로요, 쓰러진 것은, 그러니까 도복이 된 건 일으켜 세우고요, 바로 수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태풍 후에는 병 발생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약제를 살포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낙엽에는 병든 것이 많기 때문에 이 태풍 후에 낙엽들은 제거를 해줍니다. 자, 이런 것들이 풍해의 사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풍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7번 대기 오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기 오염에서도 기사에서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자, 대기 오염은 우리가 크게 이제
큰 분류로 보면 아황산 가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화수소가스, 그 다음에 오존가스, 그 다음 암모니아 가스, 질소산화물, 그 다음에 염소계 가스, 그 다음에 그 밖에 유해가스 등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 대기 오염의 아주 가장 많은 주성분인 아황산 가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황산 가스는 대기 오염 중 가장 대표적인 유해가스예요. 배출량도 많고요, 독성도 있습니다. 주로 산성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자, 아황산 가스는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제련소, 화력발전소, 황산의 제조공장, 중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각종 공장, 그 다음에 자동차 매연, 이런 것들이 아황산 가스에 해당이 됩니다. 자, 피해 기구로는요, 기공을 통해서 들어가서 이 체내에 축적이 돼. 주로 아황산 가스는 기공을 통해서 축적이 된다. 자, 유해 농도에 도달하게 되면 세포에 손상을 주고요. 이 세포는 수분 보유 능력을 상실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황산 가스는요, 이 광합성의 부산물인 산소와 결합을 하고요. 그래서 산화된 다음에 증산하는 물을 따라서 이동해서 잎의 이 가장자리 쪽에 축적이 됩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 다음 3번 피해 농도를 살펴보면요. 아황산가스의 농도가 높을수록 피해 시간은 짧아지겠죠. 그래서 그 농도가 높은 데서는 피해가 심하게 발생될 수 있다. 자, 일반적으로 3ppm의 농도에서는 10분이면 피해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0.03ppm에서는 10시간, 그 다음에 0.2ppm에서는 약 1일 정도, 0.1ppm에서는 1개월, 그 다음에 0.01ppm에서는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피해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피해 증상으로는요, 우선 광합성 속도가 저하가 돼요. 광합성이 저하가 되고, 또 줄기와 잎의 색깔이 갈색으로 변합니다. 이런 피해 증상이 있고요. 피해 대책으로는 저항성 작물 및 품종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아황산 가스에 강한 작물로는요, 벼, 밀, 감자, 수박, 포도, 오이, 보리, 상추, 고구마, 가지 같은 것들이 있고요. 칼리와 규산질 비료를 살포해서 아황산 가스의 농도를 조금 줄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황산 가스의 배출원, 피해기구, 피해 농도, 증상이나 대책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불화수소가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불화수소가스는 독성이 매우 강해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낮은 농도에서도 피해를 줍니다. 불화수소의 배출원은 알루미늄을 정연할 때, 그 다음에 인산비료를 제조할 때, 그 다음 우리가 요업이라 그러죠. 흙을 굽는 도자기 같은 거, 이 요업 등의 경우와 그 다음에 제철을 할 때 철광석에서 배출이 됩니다. 알루미늄 정연, 인산비료 제조, 요업, 그 다음에 제철할 때 철광석, 제철소 같은 데에서 배출된다, 이런 의미죠. 자, 그리고 피해 기구는요, 효소 활성을 저해합니다. 불화수소가스는 식물의 효소 활성을 저해하고요. 그 다음에 석회가 결핍되게 되고 엽록소를 파괴하는 이런 피해의 증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 피해 농도는요, 10ppm이 아니고 ppb입니다. 빌리언. 네, 10ppb의 농도에서 10에서 20시간이면 식물이 피해를 받습니다. 굉장히 작은 양에도 피해가 심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피해 증상은 잎의 끝이나 잎 가장자리가 하얗게 변합니다. 백변하고, 일반적으로 누에에도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피해 대책은 소석회액의 요소, 그 다음에 황산아연, 그 다음 황산망간, 그 밖에 미량 요소를 첨가해서 살포해주면 불화수소의 중독을 조금은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오존가스 보겠습니다. 이 오존가스의 배출원은
이 질소산화물 NO2가요. 이 자외선 아래에서 광산화되거든요. 그래서 이 광산화될 때 생성되는 이 물질이 오존 가스입니다. 자, 피해 기구는 기공을 통해서 들어간 오존이요. 세포막의 구조와 투과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세포막의 투과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세포 내에 산소와 세포 기관에 작용이 되고 주요 대사 과정을 저해해요. 엽록체나 미토콘드리아의 막이 산화되게 하는 등의 피해를 줍니다. 자, 피해 농도는요, 0.15 ppm이 농도에서 1시간이면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적은 양으로도 이것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자, 피해 증상은요, 잎이 황백화되고 또 내지 적색화됩니다. 그 다음에 암갈색의 점상 반점이 생겨요. 오존가스에 노출이 되면. 그 다음에 대형 괴사가 생깁니다. 자, 어린 잎보다는 많이 자란 잎에서 피해가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존가스의 피해 대책으로는 저항성 작물 및 품종을 선택하는 게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암모니아 가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암모니아 가스의 배출원은요, 주로 비료공장, 그 다음에 냉동공장, 자동차, 그 다음에 질소질 비료의 과다 시용, 이런 것들이 암모니아 가스의 배출원입니다. 자, 피해 기구는요, 기공이나 표피를 통해서 체내에 들어가면 이 색소를 파괴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잎이 변색이 됩니다. 자, 피해 농도는요, 해바라기 같은 경우는 3ppm, 토마토, 메밀, 양파는 40ppm 정도에서 피해를 받습니다. 자, 피해 증상으로는요, 잎 표면에 흑색의 반점이 생겨요. 그 다음에 잎 전체가 백색 또는 황색으로 변해요. 그리고 급격히 나중에는 회백색으로 퇴색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자, 피해 대책은요, 밀폐된 하우스에서는 환기를 잘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질소질 비료와 유기질 비료를 너무 과용하지 말아야 된다. 자, 거기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다섯 번째, 질소산화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질소산화물의 배출원은요, 고온에서 연소되는 물체에 질소와 산소가 있을 경우 주로 많이 발생하는데요. 비닐하우스 내 토양에서는 주로 아질산균이 주로 이 질소산화물을 생성합니다. 피해 기구로는요, 이 질소산화물 가스가 식물의 급격한 조직 괴사 또는 심한 낙과 현상을 초래합니다. 조직을 괴사시키고 낙과시킨다. 자, 피해 농도는 약 2ppm 정도에서 8시간이면 질소산화물의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증상은 연맥 사이에 백색 내지 황백색의 불규칙적인 형상을 한 조그만 괴사가 발생돼요. 괴사. 이게 질소산화물의 피해 증상입니다. 자, 피해 대책은 저항성 작물 및 품종을 선택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염소계 가스. 염소계 가스의 이 배출원은 염산 및 가성소다의 제조 공장, 그 다음에 펄프 공장, 그 다음에 화학 공장, 이런 데서 주로 염소계 가스가 누출이 되는데요. 피해 기구로는 세포 내에 유기 물질들을 산화 상태로 만들어서 이게 세포가 괴사하게 되고 세포 내에 엽록소가 파괴되는 이런 피해를 받습니다. 피해 농도는 이 감수성이 높은 작물, 예를 들면 무하고 알파파, 이런 것들은 0.1 ppm에서 1시간이면 피해를 받는다고 알려졌어요. 양파, 옥수수, 해바라기 등은 0.1 ppm에서 약 2시간 정도면 피해가 발생이 됩니다. 이 피해 증상으로는요, 미세한 회백색의 반점이 이 표면에 나타나고요, 가스 접촉 시에, 염소계 가스 접촉 시에 햇볕이 강하면 이때 피해가 더 커지게 됩니다. 자, 피해 대책은 마찬가지로 저항성 작물 및 품종을 선택하고 석회 물질을 시용해주면 피해를 조금 경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6개의 대기오염 물질을 봤는데요. 그 밖에도 유해가스 및 산성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는 첫 번째 복합가스라고 하는데요. 복합가스는 아황산가스, 불화수소가스, 앞에서 봤죠? 암모니아 가스 등이 전체적으로 이
복합된 상태로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또 유해가스로는 PAN, 이 펜은요, 탄화수소, 오존, 이산화질소 이런 것들이 화합이 돼서 생성되는 PAN, 이 펜이라고 하는데, 이 펜은 광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식물에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담배나 피투니아의 경우에 약 10ppm으로 5시간 접촉하면 피해 증상이 생기고요. 그리고 잎 뒷면에 백색의 반점이 연맥 사이에 나타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연무, 스모그죠. 스모그. 네, 스모그는 먼지나 증기, 그 다음에 연기, 과산화물, 알데하이드, 유기산, 아황산가스, 질소화합물 같은 것들이 관여해서 생성된 이런 스모그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산성비. 산성비는요, 대기 중에 있는 이 아황산가스와 질소화합물, 그 다음에 불화수소가스, 염화수소가스 등에 의한 이 농도가 pH 농도가 5.5 이하인 이 강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산성이 강한 비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산성비에 의한 피해로는 식물체의 엽록소가 파괴되고요. 그 다음에 양분이 일탈이 되고 개화와 결실의 장애를 받게 되고 광합성도 저하됩니다. 그 다음에 저항성이 감소 등이 나타나서 식물 생육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화렵수의 경우에는 피해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pH는 3.0이고요. 침엽수인 경우에는 pH가 2.0이면 피해가 현저하게 나타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그 밖의 유해가스로 복합가스, 펜, 연무, 스모그, 산성비 같은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대기 환경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습니다.